3학년 친구들하고는 제가 이번 학기가 처음이어서 어머님들도 저를 처음 보실 텐데, 일단은 제가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문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따분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지점까지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문법 수업이라고 하면은 리뷰 테스트 풀이를 먼저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뭐 과제 해온 거에 대해서 질문을 따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하든 현강으로 하든 되게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충분한 소요 시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저희가 항상 문법 부교재가 과제로 이제 주 1회 과제로 나가고 있는데, 문법 부교재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강남권 근방에 있는 학교들의 중2 기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내신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대부분 뭐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도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의 한 절반 정도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많이 비율이 차지하는 게 바로 문법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독해 유형은 많이 맞추지만 이제 문법에서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테스트라는 걸 보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개념 정리를 아이들이 정확히 암기를 했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업을 했던 거에 해당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뿌리고요. 거기서 이제 1번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해서 제가 뭐 완료 시제의 용법을 적어라 하면 아이들이 그날 배운 거를 쭉 쓰고요. 완료 진행형의 형태를 써라. 능동형은 어떻고 뭐 수동형은 어떻고 이런 거를 제가 조건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그날 배웠던 거를 쭉 백지 테스트식으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프터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수업에 임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강 때는 제가 항상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뭐 정말로 암기가 다 완벽하게 되고서는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현강 때 애프터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수업은 화면을 실제로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짚어줍니다. 그래서 뭐 생략된 부분, 그리고 오류가 난 부분, 그런 분들 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요. 너무 급하게 이제 제가 막 쓴 거여서 글씨가 좀 엉망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프터 테스트라고 해서 제가 모든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날 배웠던 내용에서 암기할 시간을 잠깐 줍니다.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고요. 그냥 잠깐 아이들이 딱 보고 다시 한번 암기할 수 있는 몇 분의 시간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바로 보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개념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인 형태가 길어지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이들이 좀 공식화시켜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문법은 이제 어디까지 해야 하냐, 항상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왜 맨날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을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문법을 해야 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일단은 사실 문법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수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수능을 할 생각이면 문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수능 문제에서는 문법 유형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내신을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제 문법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법을 끝까지 다 배우게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문법이라는 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챕터 부분만 정확히 암기가 되면
그리고 지문만 달달달 암기가 되면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법이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많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나는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게 훅 꺾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들은 뭐 기출문제를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당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걸 푸냐라고 하는데 사실 문법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보는지를 이제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장에서 어법 다 개방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번에서는 투부정사가 나오는지 동명사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의 문장을 다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문법을 풀어야 되고 또 서술형을 조건에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법을 끝까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항에 한 가지 문법 사항이 아니라 여러 문법 사항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과 내신 어법의 개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을 굉장히 이제 딥하게 배우게 되고요. 감으로 해결 안 되는 문법적 지식을 끝까지 묻는 유형.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미국에서 살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문장을 읽어봤을 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딱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있는 거거든요. 감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제 딱 이렇게 찝어서 답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범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넓어지게 되죠. 방대한 범위 그리고 학습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요. 영어에 많은 비중을 그때는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문법을 배우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서 지금 중학교 때부터 거의 이제 문법을 완료시키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변형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다르게 문제를 내면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에 대한 그게 판단이 서야 되는데 내가 그냥 외웠던 걸로만 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등 내신 기출 문제인데요. 선택지 자체가 이제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해 자체의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틀린 거, 문법 사항에서 틀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밑줄이 단어 하나에 띡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에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의 문장 구조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내신 문제 유형들 또한 조금 고등학교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좀 따라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들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문법 자체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쨌든 어머님들께서도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런 쪽의 학교를 갈 생각이다라고 하시면 미리미리 좀 사전에 문법은 굉장히 좀 열심히 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 부족하다 하면은 방학 특강이든 뭐든 문법을 많이 보완해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문법이라고 하면은 사실 단어 밑줄 하나만 띡띡 그어져 있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다 어법 개방형이죠.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배점이 3점으로 조금 킬러 문항처럼 배점이 다른 것보다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 고교 내신인데요. 어법상 틀린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하고서는 정말로 긴 호흡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꼼꼼하게 보지 않고선 그냥 대충 느낌적인 것만 이제 생각을 해서 풀면 분명히 문제가 나오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17번도 지금 밑줄이 하나도 그어져 있지 않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줄이 아예 없는 그냥 아예 없는 요 지문에서 오류를 2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류만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고쳐 쓰는 것까지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숙명여고 기출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저랑 많이는 풀어보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서 많이는 풀지 않고 이제 몇 가지만 간혹 이렇게 끌고 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다 문장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서술형 문제 또한 언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답이 딱 하나로만 떨어질 수 있게끔 조건을 자꾸 내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주어지는 단어들이 있고요. 자꾸 조건을 걸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추가 금지 등의 이런 조건을 거는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다른 아이들이 보통은 주로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내신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려보면 조금 문법에서 이제 많이 무너져 내리지 그래도 독해는 좀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이 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훈련하면 조금 이렇게 상향이 되지만 조금 문법 같은 경우는 그게 눈에 이렇게 보이게끔 확 느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이들이 더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리뷰 테스트로 문제를 제가 내는 것들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보고선 이제 답을 고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답을 근거를 정확하게 쓰게끔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이제 내신 문제랑 좀 근접하게끔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